저는 지금 아버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되돌릴 수 없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 압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도 압니다.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아버지는 올해 88입니다. 저는 65입니다. 우리는 3년째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압니다. 주소도 압니다. 매일 전화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은 집 앞에 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건 한 달에 1번 정도입니다. 그것도 항상 누군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짧게, 조심스럽게, 무언가 숨기듯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설명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저에게. 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어머니 이름을 함부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림을 그릴 때도, 어머니가 옆방에 있어도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화가였습니다.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그림을 보러 미술관에 갔고, 평론가들은 아버지 작품을 논문에 썼고, 후배 화가들은 아버지를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내 그림은 여보가 있어서 나온 거야. 처음에는 겸손의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다는 걸. 아버지 작품은 재단이 관리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그린 그림들, 드로잉들, 습작들, 그 모든 것들의 기록과 보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장남이었고, 아버지 곁에서 평생 그림을 보며 자란 사람이었고, 어떤 작품이 언제 그려졌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로서 작품 목록을 관리하고, 대여 요청을 검토하고, 보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작품을 지키는 일.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한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작품 3개를 다룬 긴 기사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작품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기자는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농담한 게 아니라는 걸. 아버지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날 작업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아버지는 병실 옆에 간이 침대를 놓았습니다. 병원 측에서 말렸습니다. 보호자, 침대가 따로 있다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 손을 잡아야 해서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잤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병실을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의자에 앉은 채로 졸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누워서 주무세요.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엄마가 혼자라고 느낄까봐.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1시간 전쯤 어머니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귀를 가까이 대자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다음 생에는 더 일찍 만나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오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생이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동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엄마가 보고 싶구나. 그렇게 말하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그게 아버지의 슬픔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울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아버지 방식의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뒤로 5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작업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붓을 잡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좋아하던 정원을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장미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어머니가 앉아있던 벤치에 앉았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찾아가면 아버지는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 일은 어떠니? 빨리 가봐라. 길이 막힐 거다. 그런 말들. 그리고 저를 보내고 나면 다시 벤치에 앉았을 겁니다. 어머니가 없는 시간을 아버지는 그렇게 견뎠습니다.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천천히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밥 먹으러 나올 수 있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라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기뻤습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머리도 잘 빗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원 이야기,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요즘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으시네요. 응, 좋더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한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구야, 좋은 친구.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뵐까요? 다음 주쯤.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날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젊다. 아버지 옆에 앉은 그녀는 30대로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83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어색하게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수진 씨야. 내가 요즘 자주 만나는 친구. 수진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께. 아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말투가 차분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와 제가 이야기하고 수진 씨는 가끔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미술관 자원봉사에서요. 무슨 일 하세요? 요양보호사 일했었어요. 지금은 쉬고 있어요. 짧은 대답들. 그리고 항상 아버지를 보는 눈빛. 조심스럽고 따뜻한 눈빛.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요즘 나를 많이 도와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글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하지만 이상해. 뭐가? 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달 뒤 아버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있잖아.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수진 씨랑 결혼하려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응, 진심이세요? 응.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사랑하세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올 줄은.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서야, 네. 나 너무 행복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왜 불안한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아버지 지인 몇 명, 우리 가족, 수진 씨 쪽 친척 2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진 씨 손을 잡고 계속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실감 같은 거. 식이 끝나고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고맙다. 뭐가요? 이해해줘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아버지가 결정한 일이니까 존중한 것뿐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수진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이가 정원을 정말 잘 가꿔. 수진이가 내 약 챙겨주는 거 있지? 딱딱 시간 맞춰서. 수진이가 요리를 잘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세요? 나야 좋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 수진 씨가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주무세요. 다음 날 다시 전화하면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요. 일주일 뒤에 또 전화하면 외출 중이세요.
아버지 목소리를 듣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한 달 뒤 오랜만에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수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말씀 안 하시고 오셨네요. 갑자기 근처 왔어서요. 아버님, 지금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병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정기 검진. 제가 모시고 가는 건데. 수진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다 챙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투, 그 표정, 정중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저를 밀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 뒤 재단 사무국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작가님 부인께서 오셔서 이사님 권한을 정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작가님 명의로 된 공문도 가지고 오셨고요. 변호사도 동행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문에는 작가님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인께서 이제 작품 관리 업무를 직접 하시겠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 씨가 받았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지금 주무세요. 깨워주세요. 안 돼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수진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단 이사직 권한 정지가 무슨 일이에요? 수진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님, 결정이에요. 하지만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서명하신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아버지 상태가 괜찮으신 건가요? 여보세요! 수진 씨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건지 알겠는데요. 아버님은 멀쩡하세요. 그냥 이제 편하게 쉬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그날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계속 눌렀습니다. 그래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수진 씨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 안에 계세요. 왜 안 나오세요? 아드님 만나고 싶지 않으시대요. 그럼 아버지 목소리로 직접 듣겠습니다. 안 됩니다. 재단 일은 왜 제게서 빼앗았습니까? 빼앗은 게 아니에요. 수진 씨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배우자로서 돕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녀가 맞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었고 그녀는 배우자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사람 만나기가 힘들구나. 조금만 기다려다오. 저는 그 문자를 10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보낸 걸까요? 그 뒤로 몇 달 동안 저는 매일 경매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작품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로잉 몇 점, 소품 몇 점. 그러다 어느 날 봄날의 정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그림. 아버지가 절대 팔지 않겠다고 했던 그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재단 사무국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국장님, 봄날의 정원이 경매에 나온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부인께서 작가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진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작품들을 왜 파시는 겁니까? 아버님, 뜻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작품을 함부로 처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변해요. 아버지한테 직접 확인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저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간섭이 아니라 지키려는 겁니다. 뭐려? 아버지 작품을요. 수진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리 가족 일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가 아니라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나야.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걱정했어요. 미안해.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어디 아프세요? 그냥 피곤하고 그래.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있잖아. 아버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아기를 가졌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들이래, 아들. 아버지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또 아버지가 되다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 너도 기뻐해 주니까.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문자로였습니다. 수진 씨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순산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사진도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만 받았습니다. 아버님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해서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아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작품들은 계속 경매에 나왔습니다. 한 달에 서너 점씩. 1970년대 대표작들, 1980년대 중요 작품들, 어머니를 그린 연작들, 모두 비매품으로 분류되어 있던 작품들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경매 사이트를 확인하며 아버지의 인생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습니까? 아버님이 판단 능력이 있으시면 어렵습니다. 작품들이 계속 팔리고 있어요. 아버지 인생이 지워지고 있어요. 아버님 의사시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매일 아버지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차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지 봤습니다. 가끔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작품 전시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명 갤러리에서 하는 대규모 회고전, 초대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시 첫날, 저는 갤러리에 갔습니다. 입구에서 수진 씨를 봤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돌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진 씨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걸음도 느렸습니다. 수진 씨가 아버지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예요, 아버지. 응.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멍했습니다. 수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오셨네요. 아버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곧 들어가셔야 해요. 잠깐만이라도. 안 됩니다. 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시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익숙한 그림들, 제가 평생 봐왔던 그림들. 하지만 그중 절반은 이미 팔린 작품들이었습니다. 작품 옆 캡션에 개인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시장 끝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인터뷰였습니다. 최근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면에 나와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그림은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평생 그림만 그렸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더 소중해요. 아내랑 우리 아들이랑 그게 전부예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말했습니다. 그림은 이제 필요 없다고, 평생의 작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새 가족이 전부라고.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말이 사실은 아버지를 제 곁에 두고 싶다는 욕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아버지 소식을 듣습니다.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대. 아내분이 잘 모시는 것 같더라. 저는 듣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행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확신합니다. 수진 씨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틀렸다면, 제가 아버지의 행복을 질투한 것뿐이라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면 갇혀 있는 걸까요? 혹시 정말로 그림이 이제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진 걸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 혹시 아버지는 정말로 저를 원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들과 살고 있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전화를 합니다. 여전히 일주일에 2번은 집 앞을 지나갑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끔 꿈을 꿉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꿈. 아들아, 저는 달려갑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왔니? 저는 대답합니다. 아버지를 지켜왔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지켜질 필요가 없는데. 나는 이제 행복한데. 꿈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차가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갈까요? 초인종을 눌러볼까요? 결국 저는 돌아섰습니다. 매일 같은 선택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아버지는 사랑 때문에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가족, 새로운 아들. 그리고 저는 사랑 때문에 아버지를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것만은 압니다. 저는 아버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되돌릴 수 없게. 아버지의 목소리도, 아버지의 작품도, 아버지의 기억도 모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없습니다. 저는 밖에 있습니다. 혹시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는 장례식에 갈 수 있을까요? 초대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족이 아닐까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여기 서서 기다릴 뿐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면서 아버지는 사랑 때문에 저를 버렸고, 저는 사랑 때문에 아직도 그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